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아마 사연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한 집 건너 사정이 다 다를 뿐이지 저마다의 사연이 있기 마련이죠.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젊은 날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내가 뭘 보고 저 남자를 골랐나 하며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봐줬죠.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남편이 좋아서 봐줬었겠어요. 그저 자식 때문이죠. 아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혼이 흔하다고 해도 그때만 해도 한부모 가정은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부모가 없어서 저렇다며 손가락질 받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뻔뻔한 태도에 질려버렸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도 어느 정도는 알 텐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 마음을 먹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때 이혼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흔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수군대는 말도 많고 이혼녀가 만만했는지 추근덕대는 남자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까이 보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여자가 혼자 힘들겠다면서요. 그런데 전 어려서부터 남자 같은 성격이어서 그런가 전혀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남들 말이야 무시하면 그만이고 자식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챙길 남편이 없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나이 돼서도 남편과 투닥거리면서 사는 주변 사람들만 보면 그때 이혼하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혼자 살아서 너무 좋겠다며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전 운이 좋게도 친정이 잘 살았었고 그 덕에 가방끈도 그 당시엔 긴 편이었어요.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자연스레 그만뒀죠. 전 할 수만 있다면 그때도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죠. 그 후론 아이를 키우는데 매진했고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경제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학원을 차렸습니다. 집에서 아이만 키우다 보니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까 조금 두렵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별거 없더라고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내 아이 또래라 그런지 아이들을 보면 꼭 뭘 먹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다며 미소를 지어줄 때면 뿌듯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이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을 데려와 자연스레 같이 먹이다 보니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진심은 다 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 학원을 확장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덕에 그지 같은 남편에게 시원스레 이혼 소장을 날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남의 자식은 그렇게 열심히 교육했는데 제 자식은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천방지축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허구한 날 뛰어놀다 어디 부러져 오는 게 일이었고 그러다가 학교 기물을 망가뜨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저놈의 새끼는 커서 뭐가 될려나 싶어서 참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고등학교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며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며칠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 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인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만 잘 나오면 취업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요즘엔 대학을 나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격증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들이 바쁜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도 교육 사업을 했던 사람이지만 요즘은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들은 졸업 후 별탈 없이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했죠. 결혼식장에 전 남편은 안 왔습니다. 연 끊고 산 지도 오래됐고 아들도 바람핀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인지 원하지 않더라고요. 전 혹시나 아버지 없는 걸 사돈 집안에서 좋지 않게 보실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라 말했었고 그렇게 이혼하고 당당했던 저이지만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아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사돈 어른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봐주셨어요. 그게 어찌나 감사하던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죠. 며느리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야무지고 똑똑해 보였어요. 결혼식을 끝내고 텅 빈 집을 보니 이제 진짜 혼자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된 기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유가 된 저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루 종일 밥 안 차리고 마냥 늘어져 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제 체질인가 봐요. 전 아들에게 반찬을 해다 준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둘 다 성인이고 요즘에는 외식도 잘 돼 있어서 굶어 죽을 일도 없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며 이것저것 챙기면 애들이 더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맙게도 며느리가 절 더 챙겼습니다. 친정에서 김치를 담갔다며 갖다 주기도 하고 같이 외식을 가자며 자주 찾아오곤 했어요. 그러면 전 또 사돈께 감사 의미로 선물을 드리곤 했죠. 며느리가 이러니 어찌 안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복덩이가 굴러들어 왔구나 하며 제 삶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손주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라더군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어요. 주변에서 손주 자랑을 하면 그게 내심 어찌나 부러웠던지. 아들에게 이제 집안일도 네가 다 하고 아내에게 잘하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손주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커멓고 천방지축 아들만 키워내서 내심 딸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딸이라뇨.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쁘더라니까요. 내 아이 키울 때는 이 정도 극성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극성 할머니가 된다는 게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무사히 출산했어요. 원래는 휴대폰도 잘 안 보는 저인데 하루 종일 아이 사진 보는 게 일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남편도 없고 금전적인 여유도 충분했고 이제 내 인생은 꽃길만 가득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 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출산 후 부쩍 다툼이 늘었던 것 같았습니다. 둘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도요. 애들한테 뭐라 물어보기도 그렇고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하기도 뭐하고 참
뭘 어떻게 해야 애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이를 자주 봐주곤 마사지도 결제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 둘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요즘엔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러다 진짜 이혼하는 건 아닌가 괜한 걱정도 됐어요. 저는 그랬지만 자식들까지 그러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전 며느리 볼낯이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더군요. 마음 같아선 제가 대신 빌고 봐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보니 과거에 제가 겹쳐 보였어요. 그 아이가 너무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보다 아버지를 싫어했고 그로 인해 피해본 당사자가 가해자가 되다뇨. 괘씸함을 참을 수 없어 전 며느리를 보내고 아들에게 전화해 집으로 불러 다그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 네가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고야, 사고.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아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제 울분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아들의 등을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아무리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체감할 줄 전혀 몰랐어요. 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이혼 얘기 중이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쪽으로 얘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슬펐습니다. 아들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며느리와 손녀도 안타깝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집을 해줬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본 저로서 그래도 좀 나보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아들에게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명백히 네 책임이며 너로 인해 아내와 아이는 가정이 파탄났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고 이혼하더라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라 일렀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이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좋게 헤어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잘 안 됐나 봅니다. 협의 이혼을 얘기하다가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그냥 원만하게 정리가 잘 되겠지 생각했죠. 아들은 소송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밖에서 나와 살았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답답하고 걱정돼서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이 혼자 사는 집을 보고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쩌든 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옷과 술병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전 일단 창문을 열고 청소부터 했어요. 제가 청소하는 요란스러운 소리에 아들이 일어나더군요. 청소를 마치곤 갖고 온 음식을 차려서 일단 밥을 먹였습니다. 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니?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거야?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혼하고 애 안 볼 거야? 안 보려고요. 뭐? 너 아직 술 안 깼니? 아니면 미치기라도 한 거야? 술 취한 거 아니고 제정신 맞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아들의 긴 침묵 끝에 나온 말 한마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아, 내 애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애가 아니라니. 말 그대로예요. 윤아가 내 애가 아니래. 가은이가 바람펴서 난 애가 윤아라고. 뭐? 전 아득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런데 이상하게 유나가 날 너무 안 닮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엄마도 신기해했잖아. 엄마도 아빠도 안 닮았다고. 그게 내 애가 아니라서 그런 거더라고. 우연히 와이프 카톡을 보게 됐어. 근데 거기에 우리 유나랑 똑같은 남자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났어. 그래서 몰래 친자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래. 그 뒤로 추잡스럽지만 몰래 아내 카톡을 봤어. 그 남자와 나눈 대화를. 나랑 이혼하고 아파트 받아서 둘이 살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가은이하고 싸우고 밖에 나가서 술 한 잔 먹었어. 혼자. 근데 우연히 와이프 친구를 만났어. 자연스럽게 합석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필름이 끊겼어. 눈을 떠보니까 웬 모텔이었어.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모텔 앞에서 가은이를 마주쳤어. 내가 자기 친구하고 모텔에 들어간다고 지인이 연락했다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가은이가 다 꾸민 일이더라고. 나랑 이혼하려고.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집 갖고 그 남자랑 살려고. 엄마, 나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충격, 분노, 배신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고, 그렇게 장성했던 아들이 갑자기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로 보였습니다. 전 제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전 축 처져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 봐.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넌 피해자야. 네가 움츠러들고 작아질 필요 없어.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아. 네 잘못 아니야. 다 큰 아들은 제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닌 건지. 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들은 그동안 어땠을지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동안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재력을 이용해서 전 아들에게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 괘씸한 영가 내연남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을 다 걸어달라고 했어요. 혼인 중에 출산한 아이라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얼마나 걸리던 돈이 얼마나 들던 내 아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눈꼽만치도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 틈을 타서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방문했어요. 며느리는 놀라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너에게 줄 게 있어서 왔다. 들어오세요.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에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년이 내 아들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그럼 무사할 줄 알았어?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사람이란 게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어. 네 년이 그 벌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똑똑히 주시하며 살 거다. 전 그리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게 누군가는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엄마로서 할 일을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남자의 애를 갖고 아들에게 모함하고 저에게 와서 집을 얻기 위해 가여운 척 눈물을 흘리다니요.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길고 긴 소송이 끝나고 아파트를 되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상간남 소송까지 마쳤어요.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뇨. 세상은 오래 살아도 모를 일이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계속 생각나서 괴로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줬습니다. 마지막 가는 날,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사람은 뿌린 대로 걷는 법이니 이제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 라고요.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 안부를 볼 수 있게 저를 SNS에 가입해 줬습니다. 휴대폰 속 밝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더군요. 아파트를 못 받아서인지 그 남자랑 잘 안 됐더라고요.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엄청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비록 친손녀는 아니었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행복을 안겨준 아이였는데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 뒤로 전 아동 관련 복지기관에 기부도 하고 가끔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봉사에 관심이 가게 생겼고 지금은 취미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볼까도 합니다. 인생에 풍파가 있었지만 전 그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삶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기나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